안녕하세요. 허명의 교수입니다. 지난 1부 강의에 이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이 출현하기 전 통계학에서 여러 예측 모형을 개발해낸 바 있습니다. 한 전형이 여기에 쓰인 선형 회귀 모형입니다. 바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구성을 살펴보면 설명 변수들의 선형 결합인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부터 베타 p xp까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과 입실런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이 베타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신호에 해당이 되고요. 입실런은 잡음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시그널, 그리고 잡음은 노이즈라고 합니다. 앞부분을 일반화하여 함수 f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함수 f의 추정이 계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이 출현한 2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계산 도구도 지금과 비교하면 형편없었고 가용한 데이터도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진전이 있어서 선형 회귀 모형이 일반화 선형 모형으로, 그리고 일반화 갑법 모형으로 회귀 나무 리그레션 트리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신경망 모형으로, 여기 뉴럴 네트워크, 요즘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계 학습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통계적 모형과 기계 학습의 분류에 어떠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모두가 통계적 모형이고 기계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수치형 반응 Y에 관한 회귀 모형이었는데, 여기서는 이항형 반응은 0 또는 1로 표기되는 모형입니다. 이항형 반응 Y에 대한 분류 모형으로 개발되고 일반화되었습니다. 분류 모형도 초기에는 로지스틱 모형에서 출발하였고 분류나무 그리고 신경망 등으로 진화하고 일반화되었습니다. 일반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데이터가 커질수록 좀 더 유연한 모형이 예측력에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유연성, 영어로는 flexibility라고 합니다. 유연성은 기계학습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계학습의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목표는 반응 변수 y를 한 묶음의 설명 변수들 x1부터 xp입니다. xp의 함수 f로 표현해 내는 데 있습니다. 그 방법을 기술하는 것이 알고리즘,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일련의 계산 방식입니다. 데이터로부터 함수 f를 추정해 내는 것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earning이라고 하죠. 목표는 최적의 학습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미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유입니다. 영어로는 freedom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유명한 구문이 있습니다. Let the data speak for itself. 번역하자면 데이터 스스로가 말하도록 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유연성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virtue of parsimony, 즉 번역하자면 전략의 미덕인데요. 이것은 바로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은 넘침은 모자름만 못하다 라는 뜻이죠.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선형 회귀에서는 직선을 쓰죠. 그런데 직선은 데이터 추세를 잡아내기에는 너무 경직된 형태입니다. 그것보다는 유연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커지면, 즉 경험이 많아지면 그렇습니다.
직선에 대하는 여기에서 보는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구간별로는 3차 다항식이면서 경계에서 매끄럽게 연결되는 곡선입니다. 스플라인이 유연하기는 한데 유연성을 추구하다 보면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이에 따라 과유불급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절제의 미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치해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3전도는 데이터와 함께 선형회기선, 즉 직선으로 적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패턴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었지만은 일부 미진합니다. 특히 중앙 부분에서는 이 직선이 데이터 점들보다 대체로 위에 속해 있죠. 왼쪽 3점도는 데이터와 함께 적합된 스플라인을 보여줍니다. 이 스플라인은 유연하지만 유연성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왼쪽 3점도에서 최적인 스플라인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적용된 것이 바로 절제의 기준입니다. 페널티가 있는데요. 페널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페널티는 이 슬라이드에서 람다로 시작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2번 미분한 것을 제곱한 것의 적분. 즉, 어떤 뜻이냐면 이 공률이 심할수록 페널티를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유연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인 것은 바로 신경망 모형입니다. 신경망 모형에서도 절제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 여기에 람다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있죠. 람다의 가중치의 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연결선 가중치의 제곱 합에 가해진 페널티를 수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형화, 영어로는 레귤라이제이션, 즉 가지런하게 다듬은 형태의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드랍 아웃이라는 것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드랍 아웃은 일부 연결선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더욱 강건한 신경망이 만들어집니다. 기계학습 시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주의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기계학습도 데이터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데이터는 학습용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용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겹치게 되면 모형 성능이 과다하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투입 데이터는 대표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출 모형이 편향됩니다. 빅데이터는 앞에서 말한 대로 지저분하기 일쑤입니다. 빅데이터로 만들어진 기계학습 AI 모형이 성적인 편향, 젠더 바이어스라고 하죠. 또 인종적인 편향, 레이셜 바이어스, 그리고 사회 계층의 편향, 소셜 클래스 바이어스를 보이는 것은 한쪽에 편중된 데이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교락성입니다. 이 교락이라는 말은 통로가 겹쳐진다, 중첩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의 SAT, 즉 수학능력시험 데이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사 봉급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SAT 성적이 낮아진다. 여기에서 그 회기식, 적합된 회기식을 보면 샐러리의 계수가 마이너스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억지는
학생들의 SAT 응시 비율을 설명 변수로 추가하면 없어집니다. 바로 요 다음 모형입니다. 이 프랙이라는 부분이 이 응시율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교사 봉급이 SAT 응시 비율과 양에 상관해 있고 SAT 응시 비율이 SAT 평균 성적과 음의 관계에 있기에 생긴 현상입니다. 이처럼 설명 변수 간 교락성은 겹침으로 야기되는 해석의 혼란을 일컫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측성이 좋은 모형이라도 인과적, 영어로는 cause and effect 적인 해석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배경 지식과 이론의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인과적 해석은 곤란합니다. 기계학습에서 경계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선택 평양, 영어로는 selection bias입니다. 선택 평양, 즉 편중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여기에 비행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2차 세계대전의 생존 데이터에서 탄흔 기록을 타점한 결과 탄흔이 일부 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흔은 여기에 빨간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은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팀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탄흔이 없는 구역 있죠. 여기 하얀 부분이요. 엔진이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위 깨끗한 구역에 타격을 받은 비행기는 생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수집에서 선택적 편향이 있지 않았는지 10번 의심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락성과 선택 편향의 몇 개 보기가 더 있습니다. 비타민 C의 감기 예방 효과, 이 사례에서는 사회적 상층에서는 비타민 복용이 많고 사회적 하층에서는 비타민 B 복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비타민 복용자 중 감기 예방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층 효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의 영향이 아니라 계층의 효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출생 순서와 다운 증후군입니다. 형제 내 순서가 늦을수록 다운 증후군이 많은데 이것은 형제 내 순서가 문제라기보다는 산모의 나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소셜 클래스입니다. 소셜 클래스에서는 SNS에는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많고요. 선택적인 소비자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계학습은 블랙박스입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블랙박스인데요. 예측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설명은 별도입니다. 이용자들은 설명 변수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X1부터 XP는 입력되는 변수고요. Y는 출력되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블랙박스에 까만 박스입니다.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기계학습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과학은 예측에 그치지 않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즉,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보인 것은 딥러닝, 즉 심층 신경망 모형의 단순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력층이 있고요. 중간에 은닉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단순하게 은닉층이 하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의 딥러닝은 훨씬 복잡합니다. 딥러닝에서는 은닉층이 여러 개인 것이고요.
그러니 더욱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신경망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각화 등 여러 기법이 나와 있지만 더 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수 시각화의 몇 개 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변수 함수의 시각화, 가장 잘 알려진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평면 그래프로 할 수 있고요. 변수가 3개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3차원 전망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계학습에서는 변수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선 변수가 4개 있는 경우를 보더라도 어떻게 그래프화할 수 있는지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함수 시각화는 흥미로운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이 만들어낸 블랙박스에 우리가 왜를 묻습니다. 이해 및 설명은 인간적 사고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및 설명의 방법 중 하나는 섭동입니다. 섭동은 약간의 변화를 줘서 여기에 수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x1부터 xp라는 입력에 약간의 변화, 즉 어떠한 한 변수를 델타만큼 더한 것을 집어넣어 주고 출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동을 통해서 모형의 안정성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학습의 설명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라고 합니다. 이러한 explainable AI에 대한 많은 경험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계학습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각각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 및 이에 대한 대비, 예컨대 교육 및 학습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에 대한 서론적인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부에 걸친 강의를 듣느라 여러분들 힘드셨죠?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